호치민시한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5단원 경제 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배우는 것은 요 경제와 관련된 거고요. 통합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자유주의의 사상사라고 하는 패들렛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도 잘 알아야겠죠. 자, 먼저 자본주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이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한다. 무엇을? 재산을. 그런데 우리 집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것들은 옛날에도 자본주의 국가 아니었을 때도 소유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소유한다. 자본주의에서 소유하는 것은 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거죠. 그럼 자본이 뭐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의미합니다. 생산수단. 그러면 생산수단이 뭐야? 기계, 공장, 이런 것들이 생산수단이죠. 이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그것은 내 것이고,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그러한 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가 자본주의죠. 그럼 개인이 소유하지 누가 소유해?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국가가 소유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무슨 공사, 이렇게 끝나는 거, 수자원 공사, 지하철 공사,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국가가 기업을 갖고 있거나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자본주의인 거죠. 자,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누구 거야? 내 거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는가? 경쟁하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것을 더 많이 사가게 만들어야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물건이 더 많이 사가게 어떻게 만들까요? 싸게 팔고 좋게 팔아야 될 거죠. 좋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좋고 싸게 만들까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따라서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머리를 싸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효율성이 높아진 것은 사회 전체의 부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니? 그러면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이 생산수단을 여러 명이 갖는다.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또는 사회가 갖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한다, 국가가 소유한다 라는 것과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일 수 없어요. 국민이 주인이 아닌 그러한 정치 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나 독재, 왕정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방금 배웠던 자본주의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소유하면 사회주의, 개인이 소유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자본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장경제체제는 뭐냐?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예. 교과서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본 사람과 영상을 안 본 사람 간에 이렇게 구별도 좀 있어야 되니까. 자, 시장경제체제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경제 문제가 뭐냐? 무엇을 얼마나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누굴 위해 만들까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야지 팔릴 수 있을까? 얼만큼 만들어야지 적정량일까? 어떻게 만들어야지 싸고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누굴 위해 만들어야 될까? 특히 3번은 분배와 관련된 얘기이긴 하거든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시장경제체제. 어떻게 시장경제체제야? 무엇을 얼마나 만들 거야? 시장에서 팔릴 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그 가격에서 팔릴 만큼 만들겠죠. 어떻게 만들까요? 싸게. 누구를 만들까요? 필요한 사람들만큼, 살 사람들만큼, 그 사람이 누군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죠. 이것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은 무엇에 따라 결정돼?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인 반면에, 그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얼만큼 생산해야 될 것인가를 국가가 결정하고 생산하는 것, 이런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잘 어울려.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싸고 좋게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번 돈은 내 것이다. 국가가 개입할 부분이 없다. 반면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잘 맞아. 그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그만큼을 같이 만들고 똑같이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체제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랑 잘 맞아떨어져.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중산층들이 시민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반면에 사회주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 생기겠죠. 그거는 민주주의 합치 않아.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 그래? 너는 자유를 위해서 평등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 사회주의 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강력한 공산당이 일당 독재해야 돼. 뭐 이렇게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독재나 이런 식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북한이라든지 쿠바라든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좀 잘 떨어지긴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제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완전한 자본주의와 완전한 사회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이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획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맡기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체제를 잠깐만요. 혼합경제체제라고 얘기합니다. 혼합경제체제. 자,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수정했어. 어떻게? 국가가 어느 정도 계획을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요. 또 사회주의, 특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화사허이, 그러면 이게 공화국이란 뜻이고 사허이가 사회란 뜻이거든요. 주의야, 그러니까 이제 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지만 어떻게 해요? 베트남을 살면서 여러분들 사회주의라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게 되죠. 특히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인당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SD들 3인당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정당들 같은 경우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정책을 통한 사회주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나타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독일 총선이죠. 그렇죠? 예, 지난달에 있었던 거기서 총선 3인당이 초박빙으로 승리했다 그러면 이 3위는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나라도요. 헌법 119조 2항에 이것도 교과서에는 없어요. 자,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고 있죠. 명백하게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복지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그거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어떻게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그렇죠? 경제에 개입하겠다는 거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그것은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100% 시장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 국가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국가 체제 역시도 혼합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가 다 혼합경제체제이죠. 100% 시장경제체제, 100% 사회주의라고 할 만한 나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과정 짧게 봅시다. 중상주의라고 배웠었죠? 우리 요때 배웠어. 절대 왕정 설명하면서. 그치? 네. 그래서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왕정, 그 왕이 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그 나라의 부를 늘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방법이 뭐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갈 때는 수출할 때는 무엇을 수출해? 완제품을 그 다음에 수입할 때 완제품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해. 그러니까 수입할 때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자재만, 원료만 수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가의 부를 늘리겠다, 국가의 금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중상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가 경제에 엄청 개입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국가의 부를 올릴 수 없다. 국가의 부는 자유롭게 수요 공급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버려 둬야지 커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 스미스였어요.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한 이런 경제 이론을 자유방임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1920년대 대공황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게 되면 알아서 잘 살게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특히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고요.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을 통한 거래가 왕성해야 되고 국가 간의 거래가 왕성해져야 되고 이러면서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정자본주의는 아까 20년대까지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수요가 부족한 거야. 살려는 사람이 부족해. 왜? 소득이 부족하니까. 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에 나서야겠다라고 개입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해 줬던 것은 케인즈였고요. 케인즈. 예. 그래서 이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고 또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이러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도 좋아지게 되고 사람들도 굉장히 살기 좋아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삶을 평등한 삶을 위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에 휘둘려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경제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혁명까지 가면서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가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언제까지 이 이론이 잘 가냐면 60년대까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 1972년, 79년 이럴 때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스태그플래그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실업률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뭐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 확장된 재정 정책을 쓴다던가 또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긴축 재정 정책을 쓴다던가 이러면 이럴수록 국가의 경제는 더 엉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하이에크가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이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는 경제에서 빠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로징 누구라 그랬었지? 자유지상주의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80년대를 관통하면서 또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예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한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나타나게 되죠. 큰 특징은 요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 어떤 경제 정책,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경제에서 발을 빼라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는 철폐시키고 복지를 축소하고 또 공기업,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그리고 세계화,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게 돼? WTO가 나타나게 되고 생산자 복지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복지가 지금 축소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자유주의까지 정부 경제가 자본주의가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